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3장을 해설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도덕경 제1장은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챕터이고요. 제2장은 사물의 변화를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 챕터였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제3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현상과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챕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까요? 불상현 사민부쟁, 현자를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고 떠받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자는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해석상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지만은 노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그 의도와 속뜻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노자가 살았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통칭해서 하은주라고 부르는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에 이르러서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삼황오제로 불리는 신화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역사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은주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볼 때 청동기 시대였는데요. 생산력이 그저 그만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철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견고한 철기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땅을 깊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물적 토대가 바뀌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덩달아서 정치 체제까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주나라의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인 통일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각 지역에서 부를 축적한 귀족들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주나라 황실 중심의 종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운 귀족 계급을 제후라고 부르는데요.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제후들은 명목상이나마 주나라의 황실을 종갓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명목상 종갓집으로 대우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후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주나라를 종갓집으로 대우하지 않게 됩니다. 주나라도 다른 제후국들과 마찬가지로 원 오브 댐이 된 것이죠. 주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황실의 리더십이 약화된 탓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주나라 유왕에 이르러 이런 리더십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유왕에게는 포사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포사는 대단한 미인이었지만 어지간해서는 잘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왕은 이런 포사를 웃게 하려고 일종의 정치적 쇼 같은 걸 자주 했습니다. 오랑캐가 침입했다면서 봉화를 올리게 한 후 제후들을 소집하기도 했죠. 현장에 도착한 후 그것이 정치적 쇼였음을 알게 된 제후들은 왕실의 리더십을 불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작 견융족이 침입했을 때는 유왕이 황급하게 봉화를 올렸지만 제후들이 아예 소집에 응하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역사의 본류에서 볼 때 격가지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인과 황제, 황제 일탈과 같은 일화들이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신빙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나라 황실이 진짜로 강하고 제후들의 세력이 약했더라면 그것이 쇼든 진짜든 간에 황제가 소집령을 내리는데 그걸 대놓고 생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제후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제후국들의 물적인 토대가 튼튼하고 여차하면 주나라와 맞짱을 한번 뜰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집에 불응했다고 봐야겠죠. 중국의 고대사에서 주나라 황실을 명목상 종갓집으로 인정하던 시기를 춘추시대라 부르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둘을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기는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정된 것은 없지만 이 시기를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서로 인정받는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추정하면 대략 춘추시대의 말기 혹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던 그 즈음에 살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기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제후국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제후국들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기였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비록 이렇게 혼란했지만은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해줄 현명한 책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제후들은 재물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제후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지식인들은 다양한 사상과 이론들을 발전시켰고 이것을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공자나 맹자, 순자와 같은 유교의 종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특히 공자는 제후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천하를 유람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기도 했죠. 유교 사상의 주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보았던 도덕경 3장 첫머리에 나오는 현입니다. 학문을 열심히 해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런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되라는 것이 공자의 지론이었죠. 논어의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글자가 배울 학자인 이유도 사람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한다고 공자는 그렇게 보았죠. 노자는 지식인들이 제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축하는, 경쟁하는 그런 세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앞세워서 제후들을 충동질하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이 노자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상현 사민부쟁, 현자를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노자가 비판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손자병법을 쓴 손무에 손잡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빈은 귀곡자라고 불리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함께 동문수학한 사람 가운데 방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해왕이 방연이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서 부국강병에 관한 책략을 들은 이후에 그를 위나라의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손빈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또 조정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연은 손빈이 자신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왕에게 손빈이 제 나라의 첩자라고 모함을 해서 손빈을 거의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손빈은 마침 위나라를 방문한 제나라 사신의 눈에 띄어 목숨을 건진 후에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의 책사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제나라와 위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계책을 써서 방연에게 복수를 하죠. 손빈은 방연의 군대와 한참 싸움을 하다가 퇴각하는 척하면서 방연을 마릉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유인을 합니다. 계곡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큰 나무에 무슨 글자를 새겨놓고 캄캄한 밤중에 방연을 그쪽으로 유인을 했던 것이죠. 제나라 군사들을 맹추격하던 방연은 큰 나무에 새긴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부하들에게 횃불을 밝히게 하는데요. 그때 양쪽 언덕에 배치되어 있던 제나라의 궁수들이 횃불을 향해서 화살을 집중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연은 죽어버리죠. 나무 아래 손빈이 새겨놓은 글귀는 방연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게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쟁적으로 현명함을 뽐내는 지식인들의 이런 행위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현상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고대 그리스에서도 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던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현자인 소크라테스,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야 했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요즘에도 소위 스카이로 통칭되는 상현, 즉 현명함을 떠받들고 우상시하는 그런 세태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 골이 깊어지고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죠. 정규직을 우대하고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현상도 불상현 사민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경 3장에 이어지는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불기난득지화 사민불위도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현자를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불상현 사민부쟁이라는 첫 번째 구절과 그 구조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불귀는 현자를 떠받들지 않는다는 불상현과 그 구조가 같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불위도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부쟁과 그 구조와 맥락이 같습니다. 불견가욕 사민심불란이라고 할 때 불견과 심불란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현명함을 떠받드는 풍조 때문에 세상이 다투게 되고 전쟁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희귀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세상의 도둑질이 끊이질 않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심란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주전국 시대 제후들이 길을 쓰고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려고 한 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특히 자기 나라에 없는 귀한 보물이 이웃나라에 있을 경우에 제후들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책략을 다 썼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화씨의 구슬에 관한 일화가 대표적인데요. 조나라의 진귀한 보물인 화씨의 구슬이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진나라 소양왕이 조나라 해문왕에게 우리가 15개의 성을 줄 테니까 그 구슬과 맞바꾸자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외교적 협상을 빙자한 협박이었습니다. 해문왕은 강대국인 진나라의 협박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인상녀라고 하는 사람이 구슬을 가지고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책략을 써서 위기를 넘기고 구슬을 흠 하나 없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서 다시 조나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때 그 완벽이라는 단어가 이 고사에서 유래되었죠. 완전하다고 할 때 완자 뒤에 구슬 벽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후들이 진귀한 재물을 탐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경우에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지도자가 희귀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면 도둑이 끊기고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덕경 3장의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탐욕을 멀리한다는 것이고, 실기복, 배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는 대신 기초적인 삶의 본질에 충실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것, 즉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밥때가 되면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우선 밥부터 먹고 합시다. 이게 노자가 말한 실기복, 배를 든든하게 한다고 하는 문장의 속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약기지,
라는 문장도 앞서 나온 불상현과 같은 맥락의 문장인데요. 지자는 현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인의 다스림은 현자를 떠받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내세우는 지식이나 사상에도 현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애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강기골도 실기복과 마찬가지로 삶의 기본에 충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가 든든하고 뼈가 튼튼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도덕경 3장의 마지막 대목도 비슷한 맥락과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상사 민무지 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이 즉 무불치.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한다. 무의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하라고 하는 도덕경의 이 구절을 두고 노자의 사상을 우민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덕경 3장의 사회적 배경을 잘 살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단견, 평면적인 시각입니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라는 말의 속뜻은 앞서 본 것처럼 알량한 지식을 앞세워서 제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책사들의 말에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하라는 구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노자의 속뜻을 바르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뽐내는 행위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노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도덕경 3장의 결론은 역시 무의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서술 방식은 도덕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무의 즉 무불치, 무의로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도덕경 3장의 이 마지막 구절은 노자의 무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인위적인 책략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무위의 리더십이 백성들에게 최선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노자가 내리는 결론인 것이죠.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게 되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저신을 멀리하라는 것이 도덕경 3장에서 노자가 강조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떠벌리지 않고 무의한 채로 살아가도 그 향기가 저절로 사방에 전해지는 것이겠죠.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런 이치를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불은 하자성해, 복숭아와 오얏나무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